안녕하세요. 블랙호시 마스터 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기출과학이에요. 2021년 문제는 기출만 보나요 시리즈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2022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초전도체 문제였는데요. 초전도체란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의 개념 외워주시고요. 이 초전도체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으로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장치에 이용된다. 그래서 MRI와 핵융합 장치에 이용됩니다. 그리고 마이스너 효과가 있는데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놓으면 뜨게 돼요.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로 쓰이게 됩니다. 문제 한번 가볼게요. 문제 보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때 자석 위에 뜰 수 있다. 이게 바로 초전도체고요. 이러한 초전도체의 특성을 이용한 것은 임계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고 초전도 상태에서 자석을 뜨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여기서 이 상태를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5번 문제는 제가 2020년에서 들고 온 문제라서요.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발전 방식인데요. 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쨌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방식,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방식,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말 자체부터 저희는 발전이란 단어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단어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분열로 발생한 열에너지, 풍력은 바람의 운동에너지, 태양광은 태양빛 에너지, 파력은 파도, 조력은 밀물과 썰물 이렇게 해서 포인트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문제는 태양광 발전이었고요.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전지를 이용하고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답은 기응, 니은입니다. 이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한다. 이게 바로 핵 발전입니다. 그 다음은 중력이 작용하는 물체의 운동인데요. 조금 제가 쉽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수평은 같은 속도다. 그래서 수평으로 갈 때는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답은 기울기 5고요. 그 다음에 연직으로 갈 때는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10에서 20까지 10 증가했죠. 그러면 니은도 당연히 10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3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기역이 5고 니은이 30이라서 답은 35입니다. 그 다음은 전자기 유도 현상인데요. 전자기 유도는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이 변해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석 사이에 코일을 회전시켜서 전자기 유도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러한 전자기 유도의 예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마트의 도난장치, 그리고 교통카드 찍는 거, 그리고 발전기, 무선충전기가 있습니다. 저희 일상생활 속에 많아요. 자, 그럼 문제를 가볼게요. 자석을 코일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인다 해서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인다는 말이 전류가 흘렀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고요. 그러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발전기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다가 바로 기역 디귿입니다. 그리고 검유계의 방향은 무조건 한 방향은 아니고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문제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운동량과 충격량인데요.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물체의 운동량은 물체가 벽에 충돌하여 받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질량이 3kg인 물체가 4m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이게 결국에 같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P를 볼게요. P가 운동량이고요. 그리고 M이 질량, V가 속도입니다. 그리고 I는 충격량, F는 힘, T는 시간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질량이 얼마죠? 그쵸? 3kg죠. 그리고 4m/s니까 이 물체의 운동량은 3 곱하기 4인 12입니다. 그럼 이 12가 결국에는 충격량이죠. 그래서 답은 그냥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에너지 전환인데요.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에너지는 형태만 달라지지만 보존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를 보면요.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한 연료 전지. 그래서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요. 발전 문제가 좀 더 나오나 싶어서 제가 일단은 적어놨습니다. 태양광은요. 태양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태양열은 태양의 열 에너지, 수력은 물의 포텐셜을 터빈을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사용했다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화력은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고 그게 또 터빈의 여학적 에너지, 핵발전은 핵 에너지, 열 에너지를 터빈의 여학적 에너지로 바꾼 거예요. 터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발전소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원소인데요. 원소는 금속, 중금속, 비금속 원소가 있어요. 총 종류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2021년 문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금속 원소는 이렇게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고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비금속은 반대예요.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기 쉽고 광택이 없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호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CU는 구리, NA는 나트륨, PB는 납, MG는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S는 황, C는 탄소, N은 질소, O는 산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속 원소의 예에서요. 저번에 CU 나왔고요. 그리고 O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2011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거는요. 이제 나트륨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수소와 질소가 있어서 수소와 질소를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나왔던 거, 이것도 나왔던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소금을 구성하는 알칼리 금속 원소는 나트륨입니다. 소금을 저희가 화학기호로 말을 하면 NaCl이에요.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거든요. 되겠죠? 자, 금속 원소에 이용해 그럼 들어가서 나머지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래서 질소는 반응성이 작아서 포장 충전 기체로 많이 이용. 저희 그 과자 봉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는 폭발성이 있으며 우주의 왕복선, 연료전지의 원료로 이용. 이번에 연료전지가 나와서 이번에 수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구리는요. 저희 전선의 재료로 많이 이용하고 붉은색이고요. 산소는 다 알다시피 물질의 연소. 산소가 없으면 타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체의 호흡에 이용하는 거.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혹시 몰라서 적어놨고요. 그래서 철과 알루미늄도 한번 이렇게 읽고 최대한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도는 암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것저것 책을 보고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한 건데 여기 적혀 있는 것도 못 외운다. 그러면 사실 조금 좋은 점수 받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가 최대한으로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기 있는 게 좀 많다 싶고 사실 문제를 바로 맞춘다 하시더라도 조금 암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철은 회백색 자동차 선박 건축 자재로 사용해서 단점은 부식이 있고요. 알루미늄은 은백색, 그래서 저희 알루미늄 호일 있죠. 그리고 음료수 캔이 알루미늄입니다. 네, 여기는 산화한원 반응인데요. 애들이 저번 시험에서 엄청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안타까웠던 문제였는데 일단 여기서 아셔야 하는 거는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이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일단 요 둘 중에서 고르셔야 돼요. 요쪽에서. 일단. 그 다음 저희가 산화를 보러 갈게요. 산화라는 건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환원은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이고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걸 알 수 있냐면 저희가 지금 이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플러스와 2 플러스라는 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플러스와 2 플러스. 이 말 자체가 저희는 일단은 전자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의 의미는 뭐냐면 한 개의 전자 이름. 2 플러스는 두 개의 전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와 2 마이너가 나올 텐데 마이너는 한 개의 전자 얻음, 2 마이너는 두 개의 전자 얻음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기호 때문에 저희는 이게 전자에 대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보시면 돼요. 잃었냐, 얻었냐를. 됐나요? 그리고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CU가 넘어가서 CU 이뿔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뿔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두 개의 전자를 이름이죠. 그래서 답은 CU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EAG 플러스는 EH가 됐는데 여기서 지금 플러스가 있었는데 없어졌죠? 맞나요? 이거는 전자를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전자를 얻으면 잃은 게 없어지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환원입니다. 그래서 환원되는 반응물질은 요거였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산화였고요. 얘가 환원이었어. 제가 여기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서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과학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과학이 자꾸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성. 그리고 이 산화환원 반응의 얘는 이거는 뭐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꼭 외워주세요. 산화환원 반응의 얘는 표백제, 사과의 갈변, 수돗물 소독, 철의 부식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산과 염기고요. 산은 수소 이온을, 염기는 수산화 이온을 가진 거예요. 이게 그냥 어차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 여기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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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적이죠. 그래서 그냥 답은 1번이었어요. 됐나요? 그래서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산을 조금 더 볼게요. 산은 저희가 탄산음료와 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신맛이 납니다. 그리고 탄산칼슘과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탄산음료 먹으면 트름하는 이유예요. 되겠죠?
다음에 염기는요. 비누와 치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누 생각하시면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리죠. 치약도 미끈거려요. 만져보시면. 그 다음에 쓴맛, 그리고 금속과 탄산칼슘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pH까지 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산과 염기 문제에서는 틀리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원자인데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진 아이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아이예요.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양성자가 플러스 2개가 있고 전자가 마이너스 2개가 있는 게 보통 보편적인 거라서 저희는 그거를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결국 제로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뭐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해요. 그럼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지금 플로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지금 플로린은 전자가 9개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양성자도 9개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이꼴 전자 수거든요. 9구로 똑같으니까 플로린의 원자 번호는 9번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가볼게요. 시험에 나온 거는 원자가 전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인데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요거예요. 이렇게 밖에. 이해되셨나요? 그럼 밖에 있는 게 지금 몇 개냐면 7개예요. 1, 2, 3, 4, 5, 6, 7. 맞죠? 그래서 여기서 원자가 전자는 9가 아니라 3번, 7개예요. 그래서 전체의 전자수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원자가 전자수는 7개예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만 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게 전자 껍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이게 헷갈리실 수 있어서 이 원자가 전자에서 이 전자 껍질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전자 껍질은 처음 전자 껍질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총 8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것도 8칸이에요. 그 놀이기구 타시는 그 좌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개, 8개 순으로 전자를 점점 채워놔. 근데 첫 번째가 2개인 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죠? 보통은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질문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식인데요. 화학 반응식은 요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원자 개수가 똑같다. 근데 이게 원자가 뭐냐 물어보면 사실 엄청 복잡해요. 복잡해서 제가 하는 거대로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 H2, 2H2잖아요. 그래서 2H2에서 요게 원자고요. 원자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게 요렇게 생긴 거예요. H가 2개 있다. 요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게 몇 개 있냐면 2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H가 2개 있는 게 이렇게 2개가 있다. 이게 바로 요 말의 의미가 하나, 둘 있다. 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이 덩어리가 2개가 있다. 덩어리가 2개가 있다는 거고, 요 빨간색은 그냥 H 스몰 E니까 그냥 H가 2개가 있다. 요 뜻이에요. 되셨나요? 그럼 옆에 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2H2요. 여기는 이게 저희 색깔을 쓰고 H2에 O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일단은 H2를 그려야겠죠? 여기 요거.
H2를 이렇게 그리세요. O는 지금 결국 뭐 하나잖아요. 지금 O. 근데 이게 이 덩어리가 두 개가 있다라는 뜻이어서 이걸 똑같은 걸 또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덩어리로 1, 2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맞죠? 화살표가 있죠? 근데 지금 뭐가 원자의 개수가 맞아야 돼요. 원자의 개수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H가 몇 개죠? 그쵸? 4개죠. 여기도 H가 몇 개죠? 4개죠. 근데 특별하게 뭐가 더 있죠? 그쵸? O가 몇 개 더 있어요? 2개 더 있죠? 근데 여기는 O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O가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2개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O 2개를 그려줘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O2. 그러면 O가 2개잖아요. 이게 바로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2020년 거를 보니까 문제가 또 있어서 하나 더 들고 왔거든요. 어차피 똑같기는 한데 여기인데 여기도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화학 반응식 가르쳐줬던 거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이라고 했어요. 자, 반응물의 종류는 2가지다.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야랑 야가 있잖아요. 2개 맞죠? 됐나요? 그래서 2개. 그 다음에 기울기 값은 2다. 사실 옆에 거라서 2가 맞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반응 전과 후에 산소 원자의 개수는 같다. 제가 아까 말했죠? 여기 원자의 개수는 반응 전과 후가 동일하다. 그래서 답은 기니디였어요. 됐나요? 그 다음은 주기율표인데요. 주기율표에는 이제 주기와 족을 잘 보시면 돼요. 주기는 가로줄, 여기 가로줄. 이렇게 가로줄이 주기. 그래서 같은 주기는 전자껍질 수가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전자껍질 1개. 얘는 전자껍질 2개. 얘는 전자껍질 3개예요. 됐어요? 그 다음 족은 세로줄인데 얘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거예요. 무슨 수요? 원자가 전자수요. 그래서 얘는 원자가 전자가 1개, 2개, 7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되겠죠? 근데 지금 일단 자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이 말의 의미는 같은 족 원소를 찾아라. 같은 족은 세로줄. 세로줄에서 같은 거. 요거죠. 그래서 BD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1족 원소를 찾아라가 이것도 2020년 문제거든요. 그래서 1족 원소 하면 원자가 전자가 1개예요. 여기 보시면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에서 1개. 여기도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에서 1개 있죠? 가장 바깥쪽. 됐나요? 그래서 답은 H와 Li 해서 수소와 리튬입니다. 이름 한 번만 적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쌤 원소 기호 외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우면 좋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왜 안 적어놓냐? 사실 그거는 고졸 부분이 아니라 중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로 하시면 수소, 헬륨, 리튬, 탄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나는 이제 이게 과학 어렵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안 외워도 되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지금 문제 풀 때 막 엄청 지금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외우시고 싶으시면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 적힌 거라도 무조건 다 외워달라가 저의 요청입니다. 그 다음 효소인데요. 효소는 시험 문제 계속 나왔었어요. 이게 시험 범위 전에도.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생체 내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아이거든요.
주성분은 단백질이고요. 얘가 하는 일은 일단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라면 먹는 비유로 많이 얘기를 해요. 저희가 라면을 먹을 때 일단 물이 몇 도에서 끓죠? 그쵸? 100도에서 끓어요. 근데 내가 너무 지금 배가 고픈 상태야. 그래서 이건 만약이에요. 그런 효소는 없어요. 만약에 물을 70도에서 끓게 만드는 효소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이제 물이 원래 100도에서 끓는데 70도에서 끓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라면을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이 100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70도에서 끓으면 그래도 30도 이 온도가 올라가는 걸 세이브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70도에 먹을 수 있는 이 상태, 이거를 반응 속도의 증가예요. 그래서 내가 라면 빨리 먹을 수 있음. 라면을 보다 빨리 활성화 에너지는 물이 끓는 온도 감소. 이해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는 말에서 사람들이 엄청 그게 어려워해요. 아니 에너지를 감소시키는데 왜 속도가 증가해? 왜냐면 저희가 보통 증가 이런 게 이해가 되지 감소했는데 증가했다 이런 반응들을 좀 잘 못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다 감소시켜야 증가해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도 하고 싶으신 일을 안 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공부에 집중을 하시니까 당연히 성적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근데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에서 70도로 만드는 효소는 없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알겠죠?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건 정말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질 특이성인데요. 요 아이는 결혼과 비슷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고 요즘에는 좀 결혼의 의미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냥 키와 자물쇠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도 대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키와 자물쇠처럼 반응한다. 요 말 자체가 기질 특이성. 되겠죠? 그래서 이 효소는 이 기질하고만 반응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맞는 키가 아니에요. 마스터 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효소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난 뒤에 또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아이예요. 이해되셨죠? 엄청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생체 촉매는 바로 효소입니다. 그 다음 세포막인데요. 세포막은 지금 3번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꼭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요거 꼭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2021년에 있으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세포막은 인지질로만 아니고요. 인지질 플러스 막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 볼게요. 산소가 있고 인지질 이중층이 있죠.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포도당은 막 단백질을 이용해 이동한다. 이 지금 그림만 잘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그렇다고 해서 옆에 적혀있는 이거 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외우세요. 그리고 친수성은 물과 친함. 소수성은 물과 안 친함.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여기 세포막에서 여기가 이제 거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랑 친한 애는 밖으로 나가고 물이랑 안 친한 애는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2021년은 둘 다 식물세포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동물세포가 또 나와서 일단 제가 이제 동물세포 위주로 설명을 해놓으면서 소포체와 골주체를 좀 더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2021년과 같고요. 여기를 제가 새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넣은 것만 일단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소포체라는 거는 리보솜에서 합성하는, 리보솜이 뭐 하는 애였냐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애였어요. 근데 소포체는 이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뭐 하는 애예요? 그렇죠. 운반하는 애고요. 골지체는 또 완전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애예요. 운반과 분비.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동물세포에만 있는 걸 굳이 찾으라고 하면 중심립인데 이게 검정고시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물을 전공했다 보니까 이걸 알고 있어서 적어두는 거고요. 어쨌건 식물세포에만 있는 3개도 나오다 보니까 여기도 그냥 적어는 놨어요.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고 계세요. 그 다음 세포 소기관은 핵,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중심립.
기준으로 좀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엄청 쉽게 나왔어요. 유전 물질인 DNA가 들어있다. DNA가 들어있는 건 핵이죠. 그리고 ATP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던데 이거는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우리 몸의 화학 에너지예요. 우리 몸으로 따졌을 때. 우리 몸에서 화학 에너지. 아니면 우리 몸이라고는 하지 말고 그냥 화학 에너지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편하게. 됐죠? 네. 화학 에너지. ATP는 그냥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의 뭐 단위인데 뭐 하여튼 안에서는 그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 규삼량 강물인데요. 규삼량 강물은 저번에도 시험 문제가 엄청 쉽게 나왔고 이번에도 눈이 있냐고 물어봤던 거였어요. 지금 여기 O포잖아요. O포가 아까 제가 O가 4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남는 게 뭐죠? SI죠. 그래서 답이 그냥 SI였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엄청 쉬운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 I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규산량 강물이란 지각을 구성하는 약 92%가 규산량 강물인 것처럼 엄청 중요한 I예요. 92%.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 이 모양이 사면체예요. 이 모양 자체가 사면체. 됐죠? 그리고 이 사면체는 규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4개가 공유 결합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지구 시스템인데요. 지구 시스템은 사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자 지하수, 파도 이러면 수권이죠. 그리고 석회동굴, 해안선의 모양 이건 직권이에요. 그래서 수권과 직권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럼 이렇게 선택하시려면 여기를 뭐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외우셔야 돼요. 자, 생태 피라미드는 이번에 처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꼼꼼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생태 피라미드는 총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개체수, 두 번째 생물량, 세 번째 에너지량. 근데 다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모양은.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영양 단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양 단계란 뭐냐면 생산자, 소비자 등 에너지가 전달되는 관계인데 저희는 보통 이런 느낌이에요.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잡아먹히면서 에너지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소비자는 죽고 나서 분해자가 되면서 지금 돌고 도는 걸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모양.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역이 생산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풀. 그리고 풀을 먹는 토끼. 토끼를 먹는 사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해양 생태계라고 적혀있죠. 해양에서의 생산자는 플라크톤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 생물 다양성이요. 요것도 제가 이제 2020년에 있어서 들고 왔거든요. 자, 일단 생물 다양성이란 일정 생태계 안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 종류는 또 3개가 있어요.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이거는 뒤에 바로 제가 또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모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되겠죠? 그리고 종이 많고 고르게 분포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생태 통로.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나면 로드킬이 엄청 많이 당해요. 저도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그때 이제 이 생태 통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너네가 이제 원래는 이쪽으로 지나다녔지만 이게 고속도로가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지나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먹이도 주면서 애들한테 여기가 길인 걸 알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생태 통로입니다. 그리고 멸종 위기종 복원, 종자 은행 운영, 국립공원 지정. 됐나요? 이게 바로 생물 다양성이에요. 그 다음에 재활용 에너지 절약. 그리고 친환경 제품 사용, 생물 다양성, 국제협약. 이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요거를 생물 다양성으로 고칠게요. 되겠죠? 자, 그럼 문제 가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은 멸종 위기종 보호라고 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생태계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생태계, 생물종, 생물의 유전자. 그래서 이게 바로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물 다양성을 좀 더 자세하게 보는 종류 3개를 같이 배울 건데요. 생태계냐, 종이냐, 유전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종의 다양한 정도, 같은 종이지만 유전자가 다양해서 형질이 다양한 정도 되겠나요? 그래서 이 정도 키포인트만 외우시면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냥 생태계 다양성. 그래도 다른 것도 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별의 진화 과정인데요. 별의 진화 과정에서는 질량이 태양과 같은 정도의 별이 있어요. 그리고 10배 이상의 정도인 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애들은 일단 헬륨 핵융합으로 탄소까지 생성이 돼요. 마지막이 결국 탄소예요. 탄소. 그 다음에 질량으로 하는 애들은 탄소 핵 이후로 계속 핵융합이 일어나서 결국 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탄소가 만들어지냐 철이 만들어지냐가 큰 차이입니다. 어차피 뭐 융합 반응은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별의 질량이 태양의 10배이다. 그러니까 여기 철이에요. 철. 됐나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볼게요. 태양의 15배인 별. 그쵸? 여기 철이죠.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문제 22번 문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일단 수소 핵융합을 하려면 수소 핵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소 핵융합은 수소 뒤에 나오는데요. 수소 4개가 헬륨 1개로 바뀌는 거거든요. 합쳐져서. 그래서 여기가 헬륨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그럼 헬륨이 왜 일로 밀려났냐? 점점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철이 가장 마지막에 생성된 거고요. 헬륨이 먼저 생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에서 중심부에서 헬륨이 생성된다. 이응 맞고요. 2번에서 중심부에 철이 생성된다. 이응 맞고요. 3번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 생성.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라늄. 그 다음 지질시대인데요. 지질시대는 이제 화석으로 이제 하셔서 언젠지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질시대는 화석이 총 2개가 나와요. 표준화석, 시상화석. 표준화석은 지질의 시대를 알려주고요.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줍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시대를 알려주는 거 먼저 볼게요. 고생대, 판게아 형성, 삼엽충, 필석, 갑주. 그리고 중생대, 공룡, 암모나이트. 신생대, 화폐석, 메머드.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 하나만 더 적을게요. 판게아 분리. 지금 문제에 나와 있죠? 지질시대. 그 다음에 산호, 고사리, 조개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가볼게요. 판게아가 분리됐고 공룡, 중생대. 그 다음에 고생대의 표준화석, 삼엽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2개 중생대, 메머드, 신생대. 이렇게 보기까지 다 보고 암기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핵산인데요. 핵산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제 거대 분자 중에서 하나인데요. 기본 단위는 유클레오타이드예요. 유클레오타이드는 또 당, 인산, 염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산의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요. 1번 DNA, 2번 RNA. 그럼 이 DNA는 이중나선이에요. 그리고 염기는 ATCG. 그리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당이 디옥시리보스예요. 이게 당의 종류예요. 이거는 염기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RNA는 단일 나선으로 AUCG가 있고 유전 정보 전달하고 리보스예요. 이것도 당의 종류, 리보스.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핵산의 한 종류이다. 염기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단일 나선이죠. 단일 나선. 단일 가닥.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RNA가 답입니다.
그 다음은 직권인데요. 직권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각. 저희가 살고 있는 땅이고요. 그 다음 멘틀. 여기가 저희가 판이라고 부르는 거라서 이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고요. C가 외핵. 그 다음에 D가 내핵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지각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그렇죠? 그리고 멘틀은 지구 부피의 83%로 가장 큰 부피입니다. 그리고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판이 움직여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외핵은 철과 니켈이 주 성분인데 액체 상태예요. 그리고 외핵의 대류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핵도 똑같이 핵이라서 철과 니켈이 주 성분인데 고체 상태입니다. 됐나요? 이거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몰라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멘틀의 대류가 일어난다. 직권 전체 부피의 대부분, 아까 83% 있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멘틀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직권이 나와서 기권과 수권이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직권이 나왔고 저번에 아마 기권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권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누는 거 보시고 기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나눈다. 그리고 대륙권은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이에요. 기상현상 그러니까 날씨의 변화가 있고요. 대류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층권은 오존층이 있는 곳이고 대류현상이 없어서 안정한 층으로 우리가 보통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통로예요. 그 다음 중간권은요. 대류현상은 있으나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륙권과 큰 차이는 기상현상이 없다는 거. 열권은 못 가요. 못 가고 대기가 없어서 밤낮의 기온차도 엄청 크고. 근데 요게 뭐냐면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예요. 오로라. 그래서 열권은 오로라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수권인데요. 수권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총 이 3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혼합층은 저희가 이제 노는 바다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수온이 높아요. 저희 입장에서 물이 차갑긴 하지만 저 밑에는 더 차가워요. 알겠죠? 그리고 바람이 있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게 어쨌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은 엄청 두꺼워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수온약층은 갑자기 수온이 급격히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물에 빠지면 사실 엄청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고요. 심해층은 그냥 검정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빛이 도달하지 않고 수온도 엄청 낮아요. 그리고 위도나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죠. 완전히 이렇게 차단된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25번에서 이제 수소 핵융합이 나왔는데요. 수소 핵융합은 지금 수소 원자핵 4개에 헬륨 원자핵 1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로 저는 봤냐면 일단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생성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 4개에 핵융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He 헬륨 한 분자가 일어나고 한 분자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요. 이게 바로 태양 에너지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원자의 1개 상태에 융합하는 수소 원자핵의 개수, 수소 원자 4개, 헬륨 하나.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쉽게 눈이 있으셔서 그냥 H를 세알리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이거 세알리실 거였으면 요걸 아셨어야 됐어요. H가 수소다, He가 헬륨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원소기호 외우세요. 원소기호. 시험에 나온 원소기호들은 뭐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과학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벼락치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